진성준 의원은 사실 이 자본시장 쪽에서는 정책을 그만 내셔야 됩니다. 이소영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을 그냥 정책위 의장에 딱 앉혀버렸으면 굉장히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하나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아무 수치 없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진성준 그 정책위 의장의 의견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사실 당내에서 반발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다시 좀 논의를 할 것이다. 저는 이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는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그 최소한의 채통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나이트클럽, 막 술집 같은데 가잖아요. 그 막 술 먹고 막 이 시장 잡배들 막 싸마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옷을 벗어요. 그런 작전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란이라는 아주 중요한 거에 대한 피의자고, 그리고 지금 체포영장을 다시 또 발부를 했잖아요. 네. 그럼 법에서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빨개 벗고 있건 뭐 하고 있건 그건 뭔 상관입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되게 국민들의 공분만 자아내고 있고, 저는 옛날부터 느끼는 건데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 변론 전략이 별로 대통령을 위하지를 않아요. 이런 유튜브 것들이. 지망생들이에요. 야구 투수로 따진다고 하면 정청래는 강속구 투수, 네. 박찬대는 제구력, 뭐 슬라이더 막 체인지업 던지는 제구력 투수인데.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민주당의 새 대표가 뽑혔죠. 3대 개혁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거라고 하고, 또 국민의힘 정당 해산도 진지하게 아마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근데 왜 계속 저부터 소개해 주세요? 아니 네. 오늘은 제가 네. 제가 이제 유튜브 보다가 우리 박상수 대변인 하시는 걸 봤어요. 네. 어벤져스? 네. 어벤져스 나가세요? 어벤져스. 예, 나 토요일에. 와, 네. 아니 거기서는 거의 뭐 주인공처럼 하시더만. 주인공이죠. 깜짝 놀랐어. 여기서는 이렇게 계신데, 조금 찌그러져 있다가 거기서는 완전히 그냥 그 방송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이럴 분인가. 네, 싶어서. 그럴 뿐입니다. 그래요. 근데 어벤져스가 나름 보수에서는 네. 좀 이렇게 비중 있는 그래요? 그런 네. 유튜브 아닙니까? 보수에서는 매불쇼에 버금가죠. 갖다 댈 때 갖다 대야지 그 정도 말이야. 규모인데 규모는 그러니까 그 정도 위상인데 규모는 10분의 누구랑 1. 하세요 거기? 그 이원정 의원, 신지호 의원. 예. 이원정 거기서 의원. 예. 열심히 활약하는 거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의 아이언맨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뉴스가 주말 사이 쌓인 게 많습니다, 기자님. 네. 소개를 쭉 해주셔야 될 텐데, 일단 좀 부끄러운 소식부터 한번 좀 갈까요? 난 이 뉴스 보면서 내가 너무 창피해갖고. 정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닥에 들어 누웠다고. 네. 위드 속옷 차림. 예, 속옷 차림으로. 나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 항상.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특검도 이제 사실 2시간 있다가 현장에서 구치소에서 2시간밖에 안 있다가 이제 물러났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때 금요일에 얘기했었잖아요. 적어도 하루 정도는 버티고 특검이 들어 누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당사자가 진짜 들어 누워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특검에서 처음에 온마이크로 설명을 할 때 윤석열 측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부를 해야 완강한 거냐, 뭘 하고 있었던 거냐라고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얘기는 발표는 이제 완강한 거부 정도로 이제 처음에 워딩을 시작을 썼다가. 했죠. 근데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뒤에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이거는 잠깐 들어볼게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반팔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행동?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들어가서 영장 네.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뭐 직접 눈앞에서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수의를 벗고. 눈앞에서 그랬을 거예요. 기다렸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거기 이제 벗어? 뒤에 그 사각지대가 없지 않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특검이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벗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눈앞에서 벗었다는 눈앞에서 건지가 벗는 일단 거죠. 궁금했는데 아무튼 그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 소매가 없는 속옷 차림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의의 모양새에 대해서도 뭐 질문이 나왔는데 네. 저도 지금 제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한다고 오는데 네. 이거 아시잖아요. 그 안에서는 사실 네. 지급된 물품밖에 못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KPI라고 예. 코리아 프리즌 인더스트리라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소자들이 만든 이제 그래서 전국에 있는 56개 그 구치소 제소자들이 같이 동일한 동일하게. 디자인으로다가 입고 있는데 네. 이제 아주 가볍습니다 이 옷이. 그리고 탈의하기 상당히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여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네. 윤석열이 저는 이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제가 방송 나갔을 때 자꾸 보수 쪽에서 이재명 한 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냐? 그러니까 아니 하다못해 그래도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붙여줘야 돼. 뭐 이재명이 문재인이 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서 같은 사람 안 들으려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꼬박해가지고 제가 저희 쪽 방송 나갈 때마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 도대체 계속 호칭 부르냐고. 근데 이제는 부르지 않겠다. 이제는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그 최소한의 채통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나이트클럽, 막 술집 같은 데 가잖아요. 그 막 술 먹고 막 이 시장 잡배들 막 싸마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옷을 벗어요. 왜? 싸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경찰이 막 잡으러 오잖아요. 그럼 못 잡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더 벗어. 더 더럽게 말이야. 근데 그런 작전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게 이미 뭐 정광훈 씨 그리고 국민의힘 성향의 모 유튜버가 이미 써먹은 작전이라면서요. 이게 과거에 아, 옷 그래요? 벗고 들어눕는 게. 그래서 이미 변호인단 회의에서도 이런 작전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설마. 설마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그럼 예상을 못했겠냐? 특검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특검도 제가 봤을 때는 고도의 전략으로 한번 이렇게 옷을 벗는 걸로 해서 본인들이 물러나면 이게 온 세상에 다 도배가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이제 옷 다 벗고 들어놓았다. 그러면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갔을 때는 수월하게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한 번 벗는 게 어렵지 두 번 벗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생운동 할 때 그 서대문 구치소에서 계셨던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 성필아 꼭 말해라. 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막 그 학생운동 하시던 분들 재판 안 나가려고 하고 조사 안 받으려고 버틴 분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사지개호라고 해가지고 아, 팔다리 잡고. 딱 사지 들어가지고 다 데리고 나갔대요. 근데 왜 윤석열에게는 이걸 못하냐? 그러니까 또 어떤 의문이 나오냐? 지금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네. 원래 이전에 수원구치소인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4급 서기관이었어요. 음. 그런데 지금 4급 서기관 위에 상급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가 고위직 나급이에요. 교정직들은.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상급을 패스를 하고 바로 고위직 나급이 돼가지고 서울구치소장이 된 겁니다. 특진을 했죠. 특진을. 그렇죠. 근데 예. 이 서울구치소는 이 교도소장 중에서도 고참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신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4급에서 상급을 패스하고 또 특진을 했다는 거. 여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윤석열을 사지교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아니요? 무거워서 그러지 무거워서. 예. 고작 한단 말이 무거워서였어? 이 부분 관련돼서는 네. 제가 또 법률가니까 예. 네, 조금 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네. 예. 이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압색영장 없이도 압색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해도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이제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에 따라 그러니까 뭐 진실의 방 같은 것도 가능했던 시절이죠. 근데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적법 절차의 원칙이 강화되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되면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긴 하죠. 그 그게. 절차적인 면에서 네. 조금이라도 위법이 있으면 이게 무죄가 나오는 판결들이 막 쏟아집니다. 아. 이게 그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입법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속이 된 다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버티는 사람들이. 근데 옛날엔 그 사지개호가 가능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지개호를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돼요.
그 문제가 되는 판례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구속영장이 제가 이미 로스쿨을 다닐 때 2010년대에 이미 그게 수사 기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구속된 피의자가 안 나오려고 할 때 예. 법원의 체포영장을 다시 쳐서 체포를 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끌고 나오는 네. 이게 이제 2010년대부터 일종의 궁여지책으로 아. 나온 방식입니다. 구속 근데 상태에서 다시 구속 상태에서 다시 체포영장 예. 치는 게 제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버티면은 아마 특검이 체포영장 칠 거라는 얘기를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전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강제 구인을 하는 것에 대해 2010년대에 왕재산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왕재산?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라고 예. 있는데 이 사건에서 역시 그 간첩단 혐의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국정원 체포영장. 조사에 예?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제 구인을 했어요. 실제 사지개호 해가지고 들고 나와서 그 안 쳤거든요. 이 사람을 누가 변론했냐? 대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끌고 왔는데 민변에서 변론을 합니다. 예. 민변에서 이런 식으로 사지개호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민변의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열변을 토하면서 변론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괜찮다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끌고 나올 수 것들을 있다고. 이제 끌고 나올 악용- 수 있다고. 있다고. 네. 예. 있다고 끌고 나올 수 났어요. 있다고. 네. 그게 네.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그걸로 지금 끌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현재 체포영장이 있는 상태에서 끌고 나올 수 있어요. 네. 우리 대법원 결정으로. 그러나 당시 민변과 당시 민주당이 왕재산 사건에서 했던 말, 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간첩단이 그렇게 버티고 있을 때 그때 사지개호에서 들고 나오는 게 얼마나 국가의 그런 권력의 그런 굉장히 무도함이고 폭력적이다. 인권 침해고 폭력적이고 이 말들 글들 칼럼들 당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그거에 대해서 민변 변호사들 비판하니까 민변이 성명을 내면서 양상훈 주필에 대해서도 또 뭐 굉장히 그 강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던 것도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왕재산 사건 때 불과 10몇 년 전이에요.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과 민주당 사람들이 했던 그 말들을 기억을 하면 지금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왕재산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망신 주기까지 하는 것, 뭐 속옷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밝히고 조롱하고 이러는 거, 그 왕재산 사건 때는 왜 그랬어요? 왜 그때는 이렇고 지금은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비판하시는 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법적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렇죠. 전 판례에 따르면 끌고 나올 수는 있다는 있는 거잖아요. 거죠. 왜냐하면 2013년에 대법원 결정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네. 나왔습니다. 근데 왜 못 끌고 나온 간단하게 말해서 예.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끌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왕재산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심평 변호사도 얼마 전에 뭐 이 윤석열 씨가 지금 뭐 생 지옥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본인들이 언제부터 재소자의 그런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까? 이제 와서 며칠 상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도로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 진술 거부권은 있지만 조사 거부권은 없습니다. 이거 더 예. 잘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선례가 돼버리잖아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끌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법에 준엄함을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밝혀야 당시 돼요. 민변이나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유럽에서 그렇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데 피의자 구속 상태에서 강제로 구인해가지고 진술 받아내면 그건 위법 수집 증거로 유럽에서는 그렇게 적용됩니다. 유럽 아니라 호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 민변이 유럽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왕재산 사건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재산 사건도 간첩 사건이에요. 내란 사건, 간첩 사건 글쎄요. 뭐가 더 중할지는 네. 근데 간첩 저희가 사건도 왜 물론 그럴 수 입장이 네.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간첩단과 전직 대통령의 행보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 진짜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적절하지 않다는 예. 거는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이런 식으로 그냥 무한대까지 늘려놓은 민주당의 그 법과 제도가 지금 그대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검찰총장이니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검찰총장이니 피의자들이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거를 얼마나 검찰 내내 있는 동안 알았겠어요. 그 방법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 부메랑으로 말씀이신 돌아오는 거. 거죠? 민주당이 네, 이 알겠습니다. 법을 만들 때 네. 이런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 어떤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란 자가 옷 벗고 누워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이, 그거 상상하지 못한 게 죄라면 죄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이 그건 뭐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쪽이 꼭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사안에 집중해서 보자고요. 이 사안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내란이라는 아주 중요한 거에 대한 피의자고 그리고 지금 체포영장을 다시 또 발부를 했잖아요. 네. 그럼 법에서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빨개 벗고 있건 뭐 하고 있건 그건 뭔 상관입니까? 일반 피의자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담요로 말아가지고 가려가지고 들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너무 전직 대통령이라는 걸 이용해서 본인이 자꾸 그걸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어떤 전직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지. 아니 이거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걸 몰랐겠어요? 자기가 다뤄본 수많은 조폭이나 수많은 범죄자들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알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매우 좋지 않다고 네. 보고요. 엄정하게 진짜 바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까 작전이라는 말을 쓰셨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의도하고 알고 그럼요. 못 알고 끌어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특검이 들어오니까 그때 벗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네. 의도하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뭔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있는 그럼요. 행위인 거잖아요. 조사를 거부하는. 그리고 당시 그 특검보 설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교도관이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면 당사자인 윤석열도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네, 그러니까 진짜 무슨 소리야? 때린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맞붙는 그런 상황까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걸로 보여졌기 때문에 네. 그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지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건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근데 보면 윤석열 측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옷 벗고 누워 있었던 게 네. 당뇨 때문에 쉽게 말해서 체온 조절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당뇨하고 체온 조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추미애 의원이 변온동물이냐고 했는데 네. 진짜 아니 네. 좀 변명을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네. 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그 왕재산 사건의 대법원 그놈의 결정- 완전한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만해 좀.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 2013 참, 모 진짜. 해가지고 내가 사건 번호 알려드릴게. 근데 그 대법원 결정이 있어서 네. 사실 강제 구인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대법원 결정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옷을 벗고 이렇게 버티라는 걸 만약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회의에서 옷을 벗고 버티라는 걸 만약에 회의를 했다면 네. 그 진짜 변호인 그분들 빨리 교체해야 그 돼요. 변호인단이 네. 얘기하는 7가지 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네. 지금 윤석열 몸에 손대면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몸에 얘기 손대면 했잖아요. 법적 조치한다잉 이렇게 네.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형법 집행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7가지 조건이 있다. 네.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뭐 자살을 하거나 자해하거나 교정시설을 손괴하거나 뭐 아니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할 때 등등의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윤석열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데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나도 지금 그 약간, 생각했어요. 네. 좀 가려가지고 네.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체포 영장에 하면 돼. 집행은 하면 돼. 그렇게 네. 할 수 있어요. 체포 영장 집행은. 그러니까 그거 그 판결이 뻔히 있는 걸 알 텐데 이걸 이렇게 버티게 해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만들었다면 만약에 변호인단에서 회의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변호인단 빨리 교체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아니 그리고 보세요. 지금까지 저도 깜짝 놀란 게 변호인 접견 시간이 395시간 18분, 날짜로 따지면 16일, 네. 348명을 접견했다잖아요. 그 이날도 옷 벗고 들어놓고 있다가 특검팀 해산하니까 또 쪼르르 가가지고 변호인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저는 지금까지 원래 변호인 접견하는 그 공간, 단체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하고 있다고 저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떤 추가기소 띄우면은 와서 조사로 오는 그 조사실에서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엄청난 너무 특혜예요. 특혜다. 네. 변호 왔습니다 하고 그냥 조사실로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 놓고 잡아간다. 좋은 아이디어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되겠네. 일반 피의자들은 이런 내용도 몰라요. 사실상 그렇죠. 자신의 사실은. 권리를 알지도 네. 못하고 행사도 못해. 근데 이런 사람들만 오히려 자신들이 법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혜택을 받는 이런 행상들은 진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피의자들은 모를 수 있는데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은 압니다. 너무 그래가지고 잘 알죠. 제일 이게 잘 알죠. 사실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은 변호사보다 형사소송법에 능해요. 정말 초짜 형사 많이 배우세요? 초짜 변호사들보다는 능해요. 아니 저도 이제 경력이 몇 년인데 근데 이제 초짜 변호사들보단 능해서 이렇게 초짜 변호사들을 그 보내놓으면은 변호사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어서 막 이런 걸 다 읊어요. 그래가지고 구속된 피의자가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지금 많이 체포돼 보고 많이 구속돼 본 사람들은 알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속되고 체포영장 치는 게 요즘에 하나의 한 10년 전부터 수사의 하나의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치인들도 저는 그래요. 이게 민주당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달렸거든요. 사실 불과 작년까지 민변 변호사들이 뭘 했냐면 구치소 내에
재소자들의 인권이 침해된다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이 피의자들을 대리해서 국가에다가 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불과 작년까지. 그러니까 계속 한 방향으로만 달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막 10분, 100분 막 1000배 활용하니까 당황스러운 게 지금 이게 다 스텝이 꼬이면서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적용 가능해야 되고 그럼요. 네, 그런 네. 걸로 가자는 근데 말씀이신 거죠. 잠깐 조금 호도하는 면이 있는데 보세요. 지금 한 5, 6만 명의 재소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갇혀 있거든요. 대부분의 우리 민주당이 추진했던 그 재소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법안들은 그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복지를 개선한 것이지 그 옷 벗고 들어놓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 한 명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 옷 벗고 들어놓을 수 있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든 법안이 잘못됐다. 그건 조금 과하다. 전체적인 재소자 전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소자들은 사실 제가 듣기로는 생수도 여름에는 사 먹기가 힘들대요. 네? 생수도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어요. 생수를 사 먹어요? 생수를 사 먹어요. 안에서? 네. 그걸 왜 사 먹어? 마셔야 되니까. 아니 안에서 물 주겠죠. 그냥 아리수인데 아리수. 수도꼭지 틀어서 먹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아리수 이제 수돗물 그게 먹는 거지.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수돗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수돗물 넣 아니 나 이러다가 너무 당황스럽네. 아니 뭐 갑자기 수돗물에 받았는데 이 사람. 대한민국 아니 그거 수돗물 사 먹는다는데 자기들이 지금 나는 지금 생수가 먹고 싶다는데 자기들 여기 서울시에서 협찬 안 들어와요? 서울시에도 협찬 들어요 지금. 네, 수돗물 깨끗합니다. 깨끗한 건 깨끗한데, 근데 그 재소자들은 이제 어쨌든 생수를 사 먹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것도 네.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재고가 없어서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는 국민의힘도 이 재소자의 복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세요. 아니 저 진짜 옷 벗는 얘기 그만하고 싶은데 네. 일반 재소자들은 옷 벗으면 제지당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겠죠. 규정상 아, 뭐 옷을 오전 안에서 9시부터 밤 9시까지는 아. 뭐 하계에는 반팔 반바지 착용이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막 벗고 이러면은 야 너 몇 번 뭐 입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타인에 이것도 대한 제지 이해라니까. 사항인 거죠. 그 사실은. 처우자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다 그 규칙이 보면 나와 있는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장도 그렇고 이것도 원래 막 잠자고 싶다고 잠자지도 못해요. 누워 있지도 못해요. 우리 뭐 구치소잖아. 그러니까 뭐 아마 교도소도 그러고 우리 맞아요. 군대에 있는 영창도 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놀러 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씨는. 정말 네. 반성의 기미라고는 네. 조금도 보이지 않고 네. 어떻게든 법의 허점이나 이런 걸 이용하려고만 드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보면 볼수록 더 화만 나는 국민들 복장만 터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네. 너무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그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구속 기간 이제 1차, 2차 다 네. 합치면 한 70일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48명을 395시간 동안 접견을 했다라는 건데 누구누구가 만나러 갔나를 봤더니 이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 윤상현, 권영세, 뭐 김민전 전 최고, 이철규, 김기현 등이 있고 그다음에 강희구 비서실장도 접견을 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희구 실장 같은 경우는 내란 특검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일 텐데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시기를 좀 참고인 따져봐야 신분이기만 되나? 해도 그래도 뭐 면회는 할 수 있죠. 면회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네. 이게 면회 그쵸 조금 뭐 부적절해 보이긴 말 맞추기 할 네. 수도 있는 거고. 네. 변호사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강훈 같은 사람들은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제대로 된 의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면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하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나중에 재판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불리하죠. 진행될 수 있고 네. 강국은 이 사람도 바로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걸로 위증교사. 바로 그 구속영장 칠 근데 수 있거든요. 진술이 오염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좀 이게 지금 되게 국민들의 공분만 자아내고 있고 저는 그 옛날부터 느끼는 건데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 변론 전략이 별로 대통령을 위하지를 않아요. 이런 유튜브 것들이. 지망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안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가서 특검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진술 거부만 해도 돼요. 진술 거부권 보장돼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법상 네. 속옷 입고 이렇게 버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나중에 다 판결로 돌려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판결로 돌려받아요. 자, 그렇게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지금 수사 네. 상당히 좀 어렵고 일단 다시 잡으러 간다는 거죠? 아마 내일쯤 다시 네. 갈 것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자, 뜻하지 않게 좀 수돗물 논란이 좀 있는데 잠깐만. 아 이거 내 해명하고 가겠습니다. 네.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 가시면 네. 그분들이 진짜 제일 억울해해요. 네, 맞아요. 아 진짜 깨끗한 물이에요. 네, 여러분. 맞아요. 나는 안 먹냐고요? 네. 나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뭐 어떤 날은 먹고 어떤 날은 안 먹는데 그거 먹어도 진짜 괜찮아요. 그 수도관 더럽다는 네, 얘기 하시는데 네. 수도관도 네. 거기서 매년 계속해서 새 걸로 이렇게 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예. 근데 서울구치소는 과천에 있지 않아요? 네? 과천에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의왕에 무슨 있지. 상관이에요? 그 서울 그 수돗물 이름만 다른 물 서울이고. 아니야? 상수도원이 다릅니다. 아리수가 서울 브랜드거든요. 아, 근데 네. 과천은 서울 서울도 거야. 깨끗해. 우리 정프로님께서 네. 내 생각에 수돗물 거기 상수도 관리소에 견학을 한번 갔다 오셨어요. 그 너무 그 인상을 깊게 받아오신 거야. 깨끗하게 관리하더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먹었어요. 거기 네. 그 침전하고 막 이러는 과정을 딱 보고 네. 나면 이렇게 네. 뭔가 뭉클해지잖아요. 맞아요. 수돗물을 의심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맞습니다. 깨끗합니다. 수돗물 먹읍시다. 안전합니다. 네, 자 그리고 대단하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아,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정부로 수돗물 드립니다. 네. 아리수 먹고 방송하십시오. 그 수돗물 염소 냄새 싫은 사람들은 잠깐 이거 받아놓고 한 4시간만 있으면 없어져요 그것도. 근데 또 그 염소 냄새 좋아해서 그거 일부러 먹는 사람도 그래요? 있다요? 그래서 우리가 흑염소도 먹고 그러잖아요. 몸에 좋은 흑염소. 그럼 아, 좋다. 좋다. 그럼 좋다. 예. 흑염소는 이따 좀 이따 중간 소개해드립니다. 광고네요. 중간 광고. 표정이니까. 진짜 고품격이야. 중간 광고 잘 들어왔어요. 네. 자 흑염소 매우 좋았고요. 아, 좋아요. 네. 자 그리고 김건희 씨 소환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뭐야. 네,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씨를 네. 모레 소환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딱 그 이제 최종 보스 소환에 앞서서 관련자들을 쭉 줄 소환을 하고 있는데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어제 이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불렀고 오늘은 그 김범수 전 아나운서 있죠. 이분을 부른다고 하네요. 김범수 네. 전 아나운서. 네. 이런 이분을 이제, 이미 벌써 조사를 받았죠. 네네네. 얘기들이 좀 많이 있긴 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이제 특검에 포착이 됐는데 아, 그래요? 근데 뭐 했던 사람이냐면 이제 SBS 아나운서 하다가 나중에 그 코버나 콘텐츠에 네. 등기 이사 사내 이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 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의 시점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작전 시기랑 겹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김건희 난 전주였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그 조작 세력과 공동 정범이고 그런 정보를 이 김범수 전 아나운서한테 제공을 해줬던 거 아니냐. 그 이제 그 연결고리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주가 조작 혐의는 훨씬 더 이제 짙어지는 거고.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오수 전 회장 불러가지고 했을 때 제 생각인데 권오수가 김건희 씨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도움받은 면도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해서는 불리한 증언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범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그냥 싹 다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 아. 뭐 김범수가 뭐 나한테 뭔데? 지가 뭔데? 해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진술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시원한 진술을 바탕으로 네. 그 김범수와 김건희와의 관계가 퍼즐이 맞춰진다면 김건희의 주가 조작도 증명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데 사실 이미 가지고 있는 7초 통정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님 잘 아시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거 핵심은 그거예요. 네. 그 김범수 아나운서한테 김건희 여사가 나 이거 도이치모터스인데 야 네. 이거 가격 오를 거야 너 사. 근데 그거 왜 올라요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거 우리가 좀 제가 내 돈이 들어가 있거든. 네. 그 정도만 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좀 올리기로 했어라는 어떤 그런 식의 조작에 관한 발언을 했다면 네. 그거는 주가 조작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은 적어도 방조 혹은 그 이상의 공모까지도 가능한 네. 그런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특검이 아마 제대로 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여기서 혐의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그 장르만 여의도에 항의할 게 있어요. 항의요? 아니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의 사진을 최근 6개월 걸로 좀 바꿔주세요. 아, 너무 옛날 너무 건가요? 이분 지금 나보다 동생 같잖아. 네? 아.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우연히 뵀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아닙니다. 아 최근 왜 뵀어요 근데 갑자기? 같은 방송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출연하면서. 아. 얼마 전에? 네, 이분 아직도 방송해요? 네. 아 그래요? 그게 뭐 놀랄 일이에요? 아니 문제가 좀 꽤 됐잖아. 근데 여전히 아니에요. 방송해요? 네. 오. 근데 사실 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 아니 우리 정부에서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털고 갔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주가 조작이요? 예, 이 사건은 털고 갔어야 된다. 김건희 특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네. 많아야 집행유예, 음. 그리고 벌금형 정도에서 끝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했으면 그랬겠죠. 근데 아니 사건 자체가 왜냐면 네. 다른 주범들도 네. 형량을 그렇게 높게 받질 않았어요. 네. 주범들도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이제 나온 게 그래서 이게 같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왜냐면 다른 주범들 받은 것보다 더 높게 받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 경합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건들까지 플러스 알파 돼서 이제 징역형이나 다른 게 나올 수는 있지만 왜냐면 이제 사건이 이제 실체적 경합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요 사건 하나만 놓고 보면 이거는 그냥 집행유예나 벌금 정도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결혼 전에 무슨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혼 이후에 그 남편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털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참 그런 점이 많이 씁쓸합니다. 네. 이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 윤석열 씨에게 이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는 미치게 됐어요. 왜? 네. 그 수사를 억지로 막은 듯한 모습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결국에. 이게 그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원래 가래로 막을 일 정도였는데 그냥 호미 정도로 살짝 막아준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 방금 말씀하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본다고 하면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작은 잡범들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오수 회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 실형 3년에 집행유예 4년 네, 받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보다는 또 높은 형량을 안 받을 그쵸. 거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털고 갔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이 팀이 또 그대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손방망이 처벌로 하고 끝났다. 그러면 삼부토건이 저는 묻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주가 조작과 관련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때 털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 다 속아내는 데는 오히려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세상에 주가 조작 세력의 제로라고 하잖아요. 제로가 대통령 본인이 제로가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래서 정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주가 조작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희석돼 있는데 이건 진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일가 친척들과 작전 세력과 작당해가지고 돈 벌려고 했다는 그거 이제 거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삼부토건으로 해가지고 네. 했다는 건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기억나시죠? 그 제가 그 사건들 있을 때 그 참여연대 제가 그때 있을 때였어 가지고 그 피해자분들 제가 다 만나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보면은 이와 같이 권력과 유착되어 있는 이러한 주가 조작 이런 사건을 엄벌해야 된다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냥 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진짜 이거를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시 이제 한동훈 집행부 때도 어떻게든 털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무슨 노력이에요? 그 뭐 계속 그 10월에 보궐선거 앞두고도 이거 해야 된다.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냈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것이 사실 여기까지 오는 굉장히 큰 이유가 됐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이런 일 자체가 없어야 되겠지만 과거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잘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이렇게 다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김건희 특검 네. 남은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은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그렇고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는 오늘 그 집사 김예성 씨가 설립한 걸로 알려진 렌터카 업체 있잖아요. IMS 모빌리티 네네. 거기에 투자한 효성의 조현상 부회장 지금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속보가 있고 이 렌터카 업체에서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그 개입도 없이 그냥 투자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잖아요. 네. 이 회사 상황을 보면 실제로 이 저희가 알게 된 대기업들 말고 또 김예성 으로부터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받았던 회사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애초에 김예성이가 회사로 투자 설명회 하겠다고 찾아와서 김건희와의 친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라고 합니다. 그거 잠깐만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장표가 그거예요. 중간 예산을 잘 아니 회사에 민원 있으면 자기가 해결하게 해줄 수 있다. 이 투자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한 50억 정도 투자 받기를 원했어요. 속된 말로 누나 파리를 한 거죠. 내가 친한 누나가 건희 있는데 누나 그 파리로. 누나가 영부인인데 모든 민원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더라라고 하면서 투자 유치를 근데 했던 실제로 이 IMS 모빌리티라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렌트카 아닙니까? 예. 그 전에도 보면 비마이카 아주 그냥 렌트카 회사인데 맞아요. 렌트카 회사에다가 많은 대기업들이 총 184억을 투자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렌트카 뭐 얼마 한 수만 년 탈 것도 아닌데. 근데 보면은 HS 효성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은행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에 공정위에 민원이 네. 있었어요. 좀 찜찜한 그래서, 상황이죠. 그래서 네. 35억씩 갖다 바치고 민원 해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밝혀지면은 그야말로 이 공정위까지도 이 정권이란 게 이 윤석열 부부가 그냥 자기들 뭐 주머니에 있는 뭐 권한처럼 막 갖다 쓴 거예요. 아 진짜 이런 회사에 뭐 투자하신 분들이 한번 다 아시겠습니다만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 예. 성장 회사도 아니고 뭐 플랜 뭔 회사인데 이 회사에 그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어요. 누적 손실만 수백억에 이르는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런 투자할 바야 우리 스타트업들 진짜 하고 있는 것들 많은데 네. 그런 곳에다가 엔젤 투자를 하지 이렇게 망해가는 회사한테 하는 아니 게 그런 좀 거 투자할 드물죠. 돈 있으면 우리 마이크나 바꿔줘요. 네. 이거는 바꿀게요. 흑염소가 많이 죄송합니다. 팔리면 흑염소 한 300마리만 팔리면 아 그래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네. 박근혜 대통령 때 미르재단 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죠. 근데 이제 이거는 현금 흐름을 추적을 하면 계좌를 이렇게 추적을 할 겁니다. 특검이 추적을 하면 어느 정도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호영 특검 진짜 마지막 공천개입 관련해서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예 네. 작정하고 준비하고 나왔어요. 지금 저 뭐예요? 직접 뭘 써서 왔잖아요. 뭘 쓴 거예요? 아니 국회의원이 공천 받으려고 노력한 게 범죄입니까? 라고 하면서 나는 뭐 윤상현이가 통화하고 위에서 장재현이 통화하고 그런 건 다 모르겠고 아무튼 그 지역에 공천 받을 사람 나밖에 없었고 난 그냥 정치인으로서 노력한 죄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의혹 처음으로 터뜨렸던 강혜경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해먹었는지 알아? 라고 주장하면서 저렇게 판넬에 들고 와서 그 저쪽 동네도 아주 강력하게 그냥 항변을 하고 서로 그냥 여기도 완전- 뭐 네.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서로가 지금 완전 적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강혜경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공익 제보잖아요 일종의.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동기가 다 사람과의 갈등에서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우리가 과거에 녹음 같은 거 보면 김영선 씨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막 그런데 아주 그냥 아주 추상같이 호령을 하고 잡질을 하잖아요. 쥐잡듯이 네, 잡질을 막 진짜 하잖아. 사람 민망하게. 저도 진짜 김영선 전 의원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도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강혜경 씨 같은 사람한테도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과 돈 문제가 삭혀가지고 저런 게 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민주당 소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죠. 신임 당대표 정청래 대표입니다. 득표율이 상당해요. 61.74%.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두 번 선출될 때 이어서 그 다음으로 높은 득표율입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굉장히 높은 득표율인데 모든 지역에서도 전부 다 1등을 싹쓸이를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그 권리당원 대의원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이 조금 다르거든요. 요걸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쉽게 말해서 뭐 강성 지지층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고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 의원들, 시도당 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또 박찬대 의원이 조금 더 앞섰어요. 요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요? 일단 그 언제부터 우리 민주당의 이 권리 당원이 강성 당원으로 표현이 됐는지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안 좋고 예. 이 권리 당원의 정의는 당비를 납부하는 네. 당원이다. 네. 그런 걸 알려드리고 싶고 네. 우리 강성필 위원장은 어떻게 돼요? 권리당원이자 대의원이 아니면 예 대의원 아니에요? 맞아요. 예. 권리당원이고 대의원이에요? 대의원, 예, 권리 당원이자 대의원. 어디 뽑았어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당황했는데 순간 말할 뻔했네. 말할 뻔했다고? 야. 대의원은 박찬대 후보님이 이겼는데? 에? 대의원은 박찬대 의원님이 이겼는데? 박찬대 의원님이 갑자기 님자 붙여요. 님자 그렇게 줘주겠다고? 아니,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우리 민주당 방송하시는 분들이 네.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이번에 그 야구 투수로 따진다고 하면 정청래는 강속구 투수, 네. 박찬대는 제구리죠. 뭐 슬라이더 막 체인지업 던지는 제구력 투수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우리 민주당 여당과의 협치를 할 것이냐 견제를 할 것인가를 보고 우리가 정할 수밖에 없다. 당원들의 마음에 동할 것이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세요. 막 전환길로 해가지고 막 극우 정당화 되어가는 걸 보면서 민주당 당원들이 안 되겠다. 조금 이렇게 유연한 당 대표가 되면 이게 밀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대의원들은 네. 그야말로 정치 고관여자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당원들이 이렇게 조금 더 강한 당 대표를 원하니까 예. 조금 더 이제 이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대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아마 그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들의 마음이 조금 더 반영된 것 같다. 의원들은 박찬대 의원을 더 좋아해요? 좋아한다. 더 이번 대표에 맞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 전직 원내 대표였잖아요. 네. 그 원내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인천에 또 의원들이 8명이나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름암으로 인지상정으로 의원들 중에서는 조금 더 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당원들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예. 누가 처음에 우리 충청도하고 영남에서 많이 벌어졌을 때 네. 그때 뭐 호남 까봐야 된다, 뭐 수도권 까봐야 된다 네. 했는데 사실 정말로 이제 선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당원들의 마음이 숫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거의 흐름이란 게 누가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여튼 강속구 투수가 필요하다. 강속구 투수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의원들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강속구 투수인데 강속구다 보니까 빈볼도 날 수 있고 볼이 빠질 수도 있고 컨트롤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더 컸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제구력만 잘 써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예전에는 그 의원들이 바라는 대로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선거 방식에도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만 해도 체육관 선거를 했어요. 네. 잠실에 학생체육관 이런 거 빌려서 전당대회를 거기서 했다고요. 그러면은 현장에 오실 때 막 지역에서도 올라와요. 그럼 뭘 타고 오느냐? 버스를 타고 올라오죠. 그럼 버스 타고 내릴 때 그 투표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유, 첫 번째가 참 좋은데 첫 번째가 참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럼 그분들이 들어가서 의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많이 찍어줬어요. 예. 근데 이제는 다 모바일 투표잖아요. ARS가 모바일 투표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아무리 나는 1번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결정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번이 더 좋아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직접 민주주의에 좀 더 가까워지는 형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이 사실 어찌 보면은 입법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이 된 게 우리나라 정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은 네. 그게 길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입법에 있어서의 약간의 기술이 부족한 지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당원 당규 개정들을 이재명 집행부 때 이재명 대표 때 굉장히 많이 했죠. 대표적인 게 대의원 비율을 약화시켰고요. 거의 당대표가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왕적 당대표 권력을 집중을 해놨습니다.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결과가 지난 총선 때의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이 당원 당규에 따라 그런 식으로 거침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계기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뭐 아니라고 민주당 내에서는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지금 이 결과를 봐도 명심해서 먼 후보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민주당의 건강함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할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항상 보면 법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양날의 검과 같아서 당장은 나한테 유리한 것 같아도 금방 상황에 따라 나한테 불리해지거든요. 근데 그 점을 아직 민주당은 충분히 학습이 덜 돼 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항상 보면 약간 극단적으로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 당원 주권 하면서 대의원 확 비율 줄이고 그런 다음에 당원이 뽑은 당대표니까 당대표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근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어.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공천권을 친청 횡재 반청 횡사 공천을 해도 돼요. 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관여를 한다. 그럼 저기 정권 끝나고 나서 김영선 의원 저 사례처럼 윤상현 의원 사례처럼 윤석열 대통령 사례처럼 지금 그 전례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을 때 어떻게 처벌될 것이냐. 사실 우리나라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공천 개입 안 했던 사례가 찾아볼 수 있냐라면은 솔직히 여야 정치인 누구도 가슴에 손 얹고 아니라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지금 사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례까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젠 정청래 의원의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그 이거를 만들어 줬어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일 때. 그래서 그 효과가 이제 처음엔 안 드러나겠지만 서서히 날 것이다. 근데 그거 걱정하기 전에 지금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야당이 아닌 내란과의 전쟁 중이고 사과와 반성 없으면 상대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 이것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같은데 네. 해산시켜서 내란당의 싹을 자르겠다. 네. 뭐 사과 어떻게 안 하시려고 하면 그래요? 악수 안 아니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먼저 민주당보다 먼저 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당 대표가 직접 얘기한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디펜스를 해 나갈 수가 있죠. 다만 진짜 장동혁 의원 같은 사람이나 전한길 씨가 막 진짜 당의 주류를 이렇게 장악한 다음에 친한계 다 출당하겠다. 뭐 전한길이 뭐 그렇게 묻는다면서요? 면접에서 친한계 출당할 거냐고. 예.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면은 옛날에 통합진보당 사례도 보면은요. 네. 그때 노회찬, 심상정 등의 이 그룹이 그러니까 위헌적이지 않은 그룹이 그 통합진보당을 나가면서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까지 갔던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이 버틸 수 있느냐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인들을 이 당이 그대로 그 품고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 있게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법 개정도 지금 이제 추진한다는 거죠? 정당 해산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 현행법상은 네. 정부가, 아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추인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정부인데 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청구 자체를 애초에 그 국회에서 발의해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수당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조금 뭐 이제 국민의힘의 논리는 그거예요. 이거는 뭐 다수당이 의석수를 가지고서 우리 정당을 횡포하는 뭐 거다. 그런 횡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시대 정신이다라고 이제 정청래 대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당내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모르겠어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정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건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산해달라는 그런 청구를 다른 정당 주도로 할 수가 있습니까?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처음부터 정부만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고 요건도 굉장하게 엄격하게 해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소수당에 대한 핍박으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기 전당대회용 말씀이었다고 생각하고 설마 실행을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틀 안에서 같이 포용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근데 이 정당 해산 정도가 될 정도, 그러니까 즉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그 일당들이 윤석열 씨와 함께 작당 모의 해가지고 이 내란에 포함 그 같이 작당 모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계엄 해제를 못하게 방해했다. 국회로 가라, 정당으로 가라, 국회로 가라, 뭐 이러한 어떤 방해 공작을 펼쳤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생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그러면 해체되기 전에 107명 중에서 다 같이 공모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만약에 추경호와 몇몇 의원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같이 계엄 해제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때는 국민의힘에서도 과감히 이 사람들은 다 출당을 시키고 조치를 선제적으로 그러지 취해야 않으면 된다. 정당 해산. 안 그러면 정당 해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야 아니, 된다. 어떻게 대한민국 내란을 일으키는데 동조한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다른 생각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국회에서 민의 전당에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거예요. 저희가 그 내란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나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심판을 민주당 쪽에서 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공정한 사람이 해야 되고요. 민주당도 오히려 나중에 소수당이 됐을 때 똑같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판의 룰은 건드리면 안 되고 정부가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번 저기 뭐야 지금 관련해가지고 특검 수사가 있잖아요. 특검 수사에서 나오면 정부가 요청하고 헌재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국회에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네. 생각이다라는 생각. 네, 이제 저희 전당대회 이야기가 뭐 다음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 극우 세력들과 당내에서 굉장히 강력한 노선 투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당내 반극우 개혁 연대가 지금 이렇게 싹트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우리나라에서 광복 80년 동안 계속해서 보수 정당으로서 한 축을 형성해왔던 그 정당이에요. 근데 그 정당을 통째로 날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 민주당에도 사실 극좌적인 폭력혁명주의자들이 아예 없다고 얘기하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물론 저는 이제 극우나 극자 모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용 경계 밖에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응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충분히 이것은 자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당시 그 계엄에 대해서 민주당보다 빨리 위헌 위법성을 선언한 게 국민의힘의 당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생각을 한다면 네. 쉽게 이렇게 내란 정당이라거나 뭐 위헌 정당 해산에 딱지를 붙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민주당보다 그 계엄이 잘못됐다고 먼저 했어요 우리가. 국민의힘에서요? 어떤 네. 방식으로요? 그 저기 국민의힘 당사 거기에서 한동훈? 그 기자가 한동훈 대표에게 네. 그 핸드폰 기자 핸드폰으로 바로 찍었잖아요. 그 기자가 누구냐면 제가 뭐 실명 얘기하고 오케이. 그래서 그 기자한테 말한 게 빨리 한 거다. 아니 그게 바로 다 나갔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때 그 짤막하게 자막으로 다 나갔습니다. 위헌 위법의 계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그 저기 요즘에 민주당 쪽에서 너무 그 기자를 그 민주당 유튜브에서 너무 그 대통령실에서 질문 좀 세게 한다고 계속 조리돌림을 하던데 제가 그거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채널A의 홍지은 기자라고 이분이 직접 그때 영상으로 찍어서 제일 먼저 송출했어요. 어찌 보면 개헌의 위헌 위법성을 제일 먼저 알린 기자입니다. 근데 요즘 대통령실에서 질문 좀 과하게 한다고 그 뭐 극우 보수 언론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돌리는 걸 보면서 네. 참 이것도 진짜 민주당도 이것도 진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엄을 혼자 막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계엄을 한다는 건 속도보다도 이 진정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입장이.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몇몇 분 빼놓고는 거의 그렇지 않은 입장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거의 점령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구구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 두 번째, 그래서 탄핵을 막 반대하는 사람. 세 번째, 부정선거 그 음모론자들이거든요. 이 세 개 조건 가진 사람들이 지금 거의 국민의힘을 지금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전당대회 후보군들 나와고 여론조사 해보면 이 사람들 지금 뭐 압도적인 거 아니에요? 누가 주류냐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치면은-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불과 탄핵을 찬성을 하고도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받은 지지율이 44%예요. 결선에서. 그러니까 거의 반반까지. 그러니까 불과 2달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정도 복원력이 있는 정당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에 대해서 그럼 지금 해체시킨 다음에 위헌 정당 해산시킨 다음에 개헌선 넘게 넘겨가지고 개헌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그건 식으로 이제 견제 일단 권력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것은 일단 추경호 전 이재명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그들의 어떤 공범 정황이 팩트로 드러나면 그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청래 네. 신임 대표의 일성은 이제 내란 정당 해산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 3대 개혁 마무리하겠다 있잖아요. 검찰, 언론, 사법개혁 특위 설치했는데 오늘 위원장까지 인선을 아주 빠르게 했습니다. 민영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이 맡게 됐고 그다음에 당원 주권 특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대신에 그 지도부 인선은 조금 온건한 인물들로 채워져 있어요.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 김영환,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이 있고 대변인에 권향엽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정책위의장도 바뀌었는데 정책위의장 한정혜 의원이 됐어요. 정책위장이 말이 많습니다 지금. 예. 네. 근데 우리 이제 전임 정책위의장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진성준. 진성준 의원님 네. 욕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세제 개편안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걸 두고 이제 개미들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개미들이 아니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 가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반발이 거세니까 좀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냈죠. 네. 그랬더니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실제 이거 해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안 무너진다. 예, 안 무너진다.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그거 다시 복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문을 올려서 여당 내에서 계속 설왕설래가 있어요. 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식 10억 원을 어떻게 대주주라고 볼 수가 있느냐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진성준 의원을 직격을 했죠. 학생 운동하던 시각으로 보다니 아직 세상 어떻게 바뀐지 모르시는군요. 뭐 이런 톤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에 있을 때 제가 정책 관련해서 민주연구원에 있을 때 딱 지금 김용민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굉장히 동감했어요. 그 당시에도 진성준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완화해주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분이 과연 어떠한 경제적인 이런 수치를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보다는 네. 굉장히 이분은 부동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죄악시 그리고 자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천박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떠한 경제적인 수치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그 당위성과 원칙, 예, 본인의 원칙. 이념과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시대가 변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가지고 죄악 시대는 그런 상황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가야 되는데 부자면 돈 많이 내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들만 가지고 경제를 다루다가는 이미 그렇게 해서 실패를 2번이나 했어요.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때 경제는 정말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네. 근데 이제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이 아무런 수치 없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뭐 박근혜 정부 때 100억에서 50억, 50억에서 25억으로 내렸고 문재인 정부 때 25억에서 15억, 10억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을 다시 50억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주가가 활성화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성준 그 정책위 의장의 의견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사실 당내에서 반발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0억으로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라고 했고 주식시장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심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심리 때문에 지난 금요일이 프라이데이가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다시 좀 논의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달라. 정부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다시 네. 논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잠깐 네. 여기에 뭐 진성준 정책위 의장한테 운동권이니까 그런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제가 운동권인데요. 이 마인드에 비추어서 보면은 이거를 뭐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이렇게 말했으면 모르지만 그런 말은 한 적도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소영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의 그런 모습이 정당 내에 일종의 복원력인 것 같아요. 진성준 의원은 사실 이 자본시장 쪽에서는 정책을 그만 내셔야 됩니다. 작년에 금투세 폐지 반대할 때도 진성준 똑같았어요. 의원이 끝까지 버텼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거 전혀 주식시장에 상관없다 하는데 지금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 때 올려놓은 주택값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진입도 못해요. 근데 주식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자본을 종잣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서울 아파트값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원을 대주주 기준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소영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상식적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한정혜 의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소영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을 그냥 정책위 의장에 딱 앉혀버렸으면 굉장히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하나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진성준 의원은 뭐 꼭 운동권이라고만 이거에 비판될 여지가 아닙니다. 지금 국장에 대비되는 시장이 뭡니까? 바로 부동산이랑 미장이에요. 예. 근데 진성준 의원은 작년에 부동산 서울에 집 샀잖아요. 작년에 집 샀다면서요. 예, 지금 등촌동에 네. 그다음- 아파트를 샀죠. 그렇죠. 예. 그리고 큰아들은 서학개미라면서요. 미장하시는 서학개미.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는 부동산에 집을 사고 큰아들은 미장하는데
본인은 국장을 박살낼 이 정책들을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붙이고 있으면 이걸 누가 지금 이게 운동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아니, 일단 이게- 금투세 얘기는 좀 좋고 금투세는요 사실 도입하기로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거래세 인하해 준 거예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한다고 해서 당시에 뭐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된다고 국민에서 주구장창 말했죠. 그거 잘못된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금투세하고 지금 이 방금 말한 이 대주주하고 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 안에서 어쨌든 다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당 분위기는 어때요? 당 분위기는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네. 조금 뭐 쉽게 말하면 정책 의장 바뀌었잖아요. 네. 예. 한정의 네, 정책 네, 의장 네,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금투세 부활시킬 거예요? 금투세요? 네. 아니 그건 지나간 이분이 어떻게 일이잖아요. 아니 지나간 저 일이잖아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금투세 부활까지 왜냐하면 얻는 금투세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고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금투세는요 주가 자본시장 선진화에서 할 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저 100등이나 될 거예요. 뭐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하고도 상관없다는 거죠. 거래세 올리려는 거 보면 아마 금투세는 좀 예, 밀린 것 같아요. 예, 네. 거래세를 복원시키는 거는 네. 금투세를 안 하겠다는 네. 신호로 보이고요. 정상화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사실 금투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정말 많은 연구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예전부터 했어요. 20대 때 국회부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진성준 의원이 이거 관련해서 지금 10억 대주주 관련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변명이라는 게 내놓는다는 게 야 박근혜 때는 그렇게 했더니 주식 안 떨어졌어. 예. 이게 지금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내놓을 만한 이유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 주식의 그런 거라는 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연구 용역 맡겨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받아봤어야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야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가는 국민들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당이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낼 때 정말 많은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성준 전 의장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 좀 이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이에요. 굉장히- 예, 이게 좀 불로소득이고 네.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성실하게 노동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아마 이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건 조금 시대 흐름하고 좀 맞지가 음. 않죠.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딱 의원들한테 다 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느끼는 분위기로는 지금 변화의 조짐이 있다. 아, 예. 정청래 대표가 양도세 논쟁 빠르게 입장 정리해서 알리겠다. 네. 내일 아침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거 당의 지금 입장을 정하겠다. 네, 그리고 막 반대 청원도 지금 올라가서 네. 막 10만 명 넘게 투표를 하고 있어서 아마 네. 여당으로서는 빠른 입장 정리가 필요할 걸로 보이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아, 국민의힘 어저께 당대표 출마자들이 비전 대회라는 걸 네.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장들 밝혔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구도는 찬탄 대 반탄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절연을 할 것이냐? 아니다. 우리 똘똘 뭉쳐서 단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고,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세대 교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관심사는 그겁니다. 1차 컷오프 때 5명 중에 1명 떨어지잖아요. 누가 떨어질 것인가? 아, 네. 네.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고만고만해서. 네. 근데 저는 야, 안 나왔다고 자기 안 나왔다고 진짜 이 사람들 고만해서 그냥 피말리는데. 이제 그건 그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찬탄 대 반탄 구도는 조금 저는 요즘 제가 나오는 방송들에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극우 대 반극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찬탄 대 반탄이라는 프레임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뭐 탄핵에 대한 이런 포인트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우리 당은 이 극우 세력과 극우화를 막아야 되는 그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지금 다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결집이 안 되고 다 여러 명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 누가 떨어질지 뭐 반극우 후보 중에서는 또 누가 떨어질지 알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극우 대 반극으로 좀 잡아주시면 저희가 진짜 극우 세력을 몰아내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는 극우 대 반극으로 하자고 하고 저쪽 이른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극우에서는 통합 대 분열로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분열주의자로 또 가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냥 찬탄 반탄이 맞는 것 같더라. 네. 뭐 정 좀 불편하시면 그
윤석열 씨 면회 갈 사람과 안 갈 사람 그렇게 좀 분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쉽게. 제일 좀 창피한 게 이게 주로 이제 진보 언론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친길 대 반길로 나누더라고요. 친길과 그건 좀 어려워. 그거 진짜 나 정말 그건 좀 그래가지고 아니고 친전환길 반전환길로 나누더라고요. 면회파하고 면회 안 간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뭐 장동혁 후보는 비상계엄 자체가 곧 내란이 아니래요. 그리고 자기가 당 대표 되면 윤석열 면회 가겠대요. 그러니까 면회파와 안 면회파로. 네. 아니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찬탄 반탄이든 친길 뭐 반길이든 네. 어쨌든 탄핵에 찬성했던 측이 너무나 밀리는 모양새를 보여서 아하. 이렇게 아까는 반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어떻게 뒤집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개인들의 역량 차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조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최고위원 선거를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위원? 네, 최고위원 선거가 우리가 되게 결집돼서 후보가 지금 나와 있고 최고위원 네. 여러 명 나왔었죠. 여러 명 나왔는데 저쪽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흩어져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최고위원이 의외로 그러니까 당 대표는 뭐 그렇게 될지 몰라도 또 최고위원은 또 구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아,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전당대회인데 당 대표에 관심 갖지 말고 최고위원 좀 봐달라는 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당은 굉장히 재밌는 독특한 당원 당규를 갖고 있는데 예.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물러났지만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 지도부가 무너져. 최고위원 그렇죠. 네 진짜 명? 재밌는 당원 또 당규를 비대위로 갖고 갈 있어요. 거예요? 그래서 그만회.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 전당대회 왜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도 이 당원 당규 좀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때 만든 당원 당규거든요. 그때 이준석 대표를 내쫓겠다고 만든 당원 당규인데 쫓아내려고 이게 만든 계속 발목을 잡아서 최고위원이 작당에서 4명만 딱 사퇴를 하면 네. 지도부가 무너져서 또 대의가 열려요. 아 근데 전당대회 시작하기 전에 이 지도부를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거는 그게 말입니까? 일종의 예. 거대한 가치 투쟁, 노선 투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최고위원 네. 누구 예상하세요? 지금 순위권? 이제 보면은 그 김근식, 함은경 네. 그러니까 우리가 1인 4표라 네. 최고위원에서 2표, 청년 최고위원 1표, 한 대표 표, 네. 1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근식, 함은경 그다음에 우재준 이렇게가 소위 말하는 좀 개혁 연대인데 네. 이렇게 3명이 이제 2표, 1표 딱 행사하기가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성 최고가 양양자 의원이 저기 전 의원이랑 그분은 정체가 뭐예요? 그 민주당에서 왔지 않아요? 꼭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 근데 이제 근데 양양자가 은근 전문 지도부. 검수완박을 반대하신 분이죠. 여기 네, 3당 이제 다 관련 있는 다 분들 있어요. 있잖아요. 3당을 다 거치셨어. 너도 보고 있었는데 누구에게로 자유로운 거니? 있었는데 3당 다 거치셨어요. 그쪽에도 허은하 의원도 계시잖아요. 또 거기도. 아, 그래요? 네, 다 네. 거쳐서. 근데 이제 그 양양자 의원이랑 그다음에 전 의원이랑 그다음에 최수진 최수진 의원 의원. 이렇게 네. 두 명이 이제 붙는 구도인데 이제 최수진 의원은 양양자 의원이 개인기로 또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되면 소위 말하는 개혁연대가 4명이 돼 버려요. 아. 참 네. 희망적이네요. 근데 뭐 예. 양양자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차근차근. 제가 이거 진짜 박상수 전 대변인도 진짜 이 네. 무성의한 게 성의가 없는 게 뭐냐면 세상에 최수진 이 의원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에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몰라. 대변인 아니래 막 우겨. 아니 원내 대변이니까 이게 원내 대변인은 또 잘 모르겠어요. 럭키 상수적 원내가 사고야. 아닌데 뭐. 근데 지금 저 컷오프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사실은 탈락된 사람 있죠. 최수진 의원이랑 양양자 의원의 견제 세력이 제일 많아. 아주 강력한 여성 후보가 2명 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분이 아쉽더라. 심사에서 탈락을 했어요. 류여해, 전 김소연. 위원장. 네, 류여해 위원장은 이제 그 옛날에 막말 있잖아요. 포항 지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다. 그걸로 제명이 됐던 전력이 있고요. 재밌네. 네,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 이준석 시절에 자격. 막말 논란으로 이제 저격수. 뭐 부적격 사유가 이제 인정이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도 좀 구설에 오른 분들이 있잖아요.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광훈이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이러면서 전광훈 지켜 세워줬고, 그다음에 옛날에 5.18 관련 망언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김민수 전 김민수 대변인 있지, 같은 김민수. 경우에는 윤석열이 계엄으로 한 방을 보여줬다. 저거 이 말 했다가 대변인직 내려놨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서류 심사에서 통과가 되고, 앞선 류여의 김소연은 잘리고, 이제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죠. 네. 그러놓고 내란 정당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 그리고 나서 당 대표 되고 나서 면회 간다고 하니 믿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이 구성되는 걸 보시면 된다. 그래요. 우리가 차근차근 변화하고 있다. 차근차근. 아니, 예. 최고위원은 그렇게 뽑는데 당 대표는 그러면 김문수나 장동혁 이런 사람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교통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저쪽이 조금 더 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저쪽이 최고위원 후보가 네, 너무 그러니까 많아. 우리는 딱 3명 나왔는데 네. 저쪽은 8명 있어요. 음.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분산될 수 있다. 표가 이렇게 되더라도 저긴 8명으로 흩어지고 우리는 또 3명으로 결집이 되는 이런 구조라서 네. 이게 그래서 되게 좀 형태가 좀 특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 이준석 대표 몰아냈던 4명 최고위원 사퇴 룰도 지금 남아 있고 토론회 하나요? 하죠. 아우 네. 재밌겠다. 예. 우리 네. 한번 해보려고. 정말 저는 당을 살릴 생각이 있었으면 한동훈 대표가 나오셨어도 된다고 봐요. 지더라도 나와서 헌신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나왔으면 최고위원은 분명히 몇 명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당을 좀 잘 해줬으면 좋았을 거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니요 최고위원 지금도 된다니까요. 그건 럭키 상수적 사고라니까 정말. 돼요. 여러분 제 궁금증은 해결 안 해주실 거예요. 기준이 뭐냐고요 지금. 가서 물어봐야 돼. 기준이 가서. 유여해와 김소연은 떨어졌는데 그래. 김민수, 김재원은 왜 네. 그대로 유지냐? 네. 저도 모르겠어요. 그 지금 송원석 지도부는 사실 네. 송원석 지도부는 사실 진짜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죠. 정말 말 그대로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당에 없다라고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이분들은 이 당내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심한 격심한 이 노선 투쟁 중에 나름대로 줄을 타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황희정승처럼. 예. 근데 납득이 안 되죠. 양쪽 다 납득을 기준이 못해요. 뭔지 제가 왜 이제 황희정승을 욕하는 네, 거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대로. 아니 진행자 말 좀 들어봐요. 이건 뭐냐면 이게 흥행이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듯하네. 그러니까 김소연, 류여 이런 사람 나오면 막 네. 엄청 떠들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갖고 뉴스 막 나온다고 흥행되잖아. 흥행되면 안 되거든. 아, 이게 흥행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아마 아.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다른 분들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저 진짜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에 뭐 네.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한방도 한방. 있고 네. 과천 상륙 작전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왜냐면 뭐 잃을 것도 좀 있고. 얻어야 근데 될 게 있고. 류여의 김소연 이 두 분은 지금 무소유. 무소유의 주류에도 불만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엄청 떠들 거라고. 근데 원래 이분들을 저희가 모셔보려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나오겠다고 했는데. 서로 탈락을 나왔잖아요, 김소연 그분. 한번 나온 적 한번 나왔죠. 있죠. 저 네. 봤어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했을 때. 재밌을 수 있었는데 흥행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김성관이 측의 설명이 있기는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준이 뭐였냐? 누군 떨어뜨리고 누구는 살려주고 막 같은 막말인데라고 했더니 이번 전당대회 후보 적격 심사 때는 비상계엄 탄핵 관련 발언은 판단 기준에서 제외했대요. 옛날 발언만 하고 예, 그래서 옛날 왜냐고 발언 김재원 그래서 당연히 왜 제외했냐라고 물어봤겠죠. 네. 그랬더니 답변이 아직 계엄과 탄핵 관련 시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줄타기란다니까요. 지금 우리 지도부의 지금 특징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모두 욕먹지 않을 거예요라고 줄을 타시다가 양쪽에서 모두 이해가 안 된다라는. 지금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희가 김소연 류여는 다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그러면 마. 나온단 말이야. 떨어지면 진짜 조회수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약이 바짝 올라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번 국민의힘 아마 개박살 날 것 같은데. 심지어 컷오프된 당일에 류호혜 전 위원장 생일이더라고. 아 그래? 갑자기 뜨더라고요. 네. 아니,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이 그 공식 휴가 간 거 그거 짧게만 전해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죠? 네, 저도로 첫 공식 휴가를 떠났습니다. 네. 네,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뭐 휴가라도 뭐 대통령이 지금 휴가 어떻게 또 가겠어요, 그죠? 네. 지금 뭐 휴가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 좀 내시라고 토종 흑염소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네, 아. 저한테 주세요. 네,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전달해 전달 드릴게요. 가능? 알겠습니다. 오. 네. 비선 실세였어. 문고리 걸려. 문고리. 이거 자료화문으로 쓰인다. 네. 자, 이 웰센헬스 흑염소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네, 네이버 쇼핑 1위 제품이죠. 그래서 장르만 또 광고 이후에 재구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빨리 드시고 더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산 토종 흑염소. 사실 흑염소는
검은 반도체라고 불릴 정도로. 그게 아니라 흑염소는 예. 40살, 40살 전에는 예. 흑염소 3마리를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평생 잔병이 없단 말이에요. 아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먹어야 되겠네 그러면. 네. 저는 40이 넘었지만 먹으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먹고 있으니까 몇 마리 정도 먹은 거예요? 그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발가락 하나 먹겠다. 네. 먹어야 됩니다. 자연에서 키운 국내산 흑염소 6고를 통째로 이렇게 진액을 낸 거고요. 여기 또 한약 맛이 좀 납니다. 왜냐면 한약 재료가 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흑염소 혹시 뭐 누린내나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전혀 안 나요. 맛이 전혀 네. 그런 맛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또 유통 단계를 줄여서 가격 부담도 상당히 좀 낮춘. 원래 이제 흑염소가 조금 고가인데 네. 유통 비용을 많이 좀 줄였고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말복 아니겠습니까? 네. 말복에 예전에는 뭐 무슨 삼계탕이니 뭐 이런 거 많이 뭐 먹고 선물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흑염소. 그럼요. 어르신들께 흑염소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네. 그 아들이랑 그 뮤지컬 위키드를 봤는데 위키드 볼 거기에 때는 흑염소 먹어야죠. 그 네? 위키드에 그 미리 조금만 약간 저기면 염소 교수가 나오더라고요. 어. 염소 교수 아시죠? 염소 네네네. 교수가 착한 사람. 그래서 예 착한 그 염소 교수. 그래서 제가 네? 아 내일 흑염소를 먹겠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이 제대로 되나? 잘라. 염소 교수를 보면서 흑염소를 왜 생각하는 거야? 네, 장르만 구독자 전용 2+1 지금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7포 체험분까지 추가로 증정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드시는 게 가장 이익이다. 여러분께 이익이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이게 사실 색깔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따라서 드셔보시면 좀 옅거든요. 그래서 진행이라더니 색깔이 왜 이렇게 옅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색소와 감미료, 당분을 일체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색소 안 넣어가지고. 네, 마그네슘, 칼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네. 발효 녹용 등 15가지 엄선된 약재로 72시간을 달였습니다. 요거 이제 유리컵 같은데 딱 부어서 얼음 네. 좀 넣어두시면 그러니까 이게 혹시 흑염소 이렇게 짜 먹으면 나 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얼음컵에 이렇게 딱 해서 드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아요. 아, 예, 색깔이 냄새가 안 나요. 예, 네. 그래서 그냥 그거 딱 이렇게 드시면 젊은 분들도 매우 좋다. 자,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의도를 꼭 적어 주시고요. 아래 저희가 영상 아래 전용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웰스 앤 헬스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분은 건강하게 오늘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